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승철입니다. 기록적인 한파와 폭설, 강풍으로 인해 제주공항 활주로가 45시간 동안 폐쇄되면서 항공기 1,200여 편이 결항됐습니다. 승객 8만여 명의 발이 묶였고 수천 명이 제주공항 대합실에서 며칠 동안 노숙을 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폭설과 한파에 따른 재난, 재해 대응 시스템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이번 사태가 남긴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토론자 네 분 모셨습니다. 먼저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이신 현정화 제주도의회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철 제주도 재난대응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근영 한국교통대학교 항공운항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제주도 안전관리자문단장을 맡고 계시죠. 김보영 제주국제대학교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지난번처럼 눈이 많이 쌓이고 추웠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록적인 한파, 기록적인 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지난 23일부터 25일까지 한 45시간 동안 제주공항이 폐쇄됐고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됐다는 걸 텐데요. 승객 수천 명이 사흘 동안 제주공항 대합실에 노숙을 했고요. 이 교수님, 이 교수께서는 그 민간 항공사에서도 근무하셨고 또 국토교통부에서도 항공 분야에서 한 20년 가까이 근무하셨지 않습니까? 이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제주공항 폐쇄된 이유가 단순히 눈 때문인가요? 눈만 갖고 폐쇄한 것은 아니고요. 항공기 운항을 저해하는 요소가 저는 세 가지로 분석을 했는데 강풍, 네. 그다음에 강설, 그리고 이것이 겹쳐가지고 시정이 저하된 것이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공항에 주로 취항하는 B737-800 기종 같은 경우에는요, 측풍이 30노트, 그러니까 약 15m/s를 넘어가게 되면 이착륙이 금지되는 조건이 형성이 됩니다. 또한 활주로에 눈이 쌓이면 더 조건은 안 좋아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면 운항 결정을 하는 것이 안전을 위해서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제주공항도 그렇습니다만은 김포라든가 청주라든가 다른 공항의 상황이 이 정도면 비슷한 그 조치가 내려졌을까요? 제주는 사실은 지역적으로 눈이 많이 안 오고 온화한 기온 때문에 이렇게 눈 때문에 폐쇄되는 경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수도권 또 강원 지역에 있는 공항들은 아무래도 눈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경험이 있고 제설 장비도 또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보다 조건은 좋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난 폭설과 공항 사태 때문에 제주도에서도 많이 애를 쓰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호차는 극찬은 받지 못했습니다만 칭찬은 받지 못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대응하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야 당연히 고생하는 거고, 이번 일 우리 도민이 정말 협조가 많이 해줬기에 정말 끝까지 수송을 잘 했는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폭설을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21일 날, 그다음 목요일이죠. 목요일 날 기상청 관계자님과 이번에 좀 눈이 올 거다, 한 8cm, 7cm 정도 올 거다 해가지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기상 변화에 따라서 대책 회의했고, 그 이튿날 1월 22일 날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우리 안전실장님 주재해 가지고 읍면동장님과 그 폭설 대비해서 영상회의를 했고, 그날 오후 5시에 행정부지사님 주관으로 해서 각 실과장 13개 협업부서 과장님들 모셔놓고 상황 판단 회의를 했고, 그날 금요일 날 6시부터 18시부터 공무원 비상근무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이제 23일 날 오전 10시까지만 하더라도 좀 굉장히 눈이 소극적인 거로 내려왔습니다만은 시간대별로 굉장히 좀 소나기가 붙듯이 엄청난 눈이 왔지 않습니까? 오셔가지고 지사님께서도 11시 30분에 상황실에 들려서가지고 실과장님, 국장님 모셔놓고 폭설에 의한 대비, 관광객에 의한 대비를 정말 철저히 하고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했고, 저희들 작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20세 이상 도민에게 지금 문자 서비스 제공을 지금 신청받고 문자 송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약 한 9만 명 정도가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전부 문자 송출, 재난안전 방송, 언론에서는 홍보, 이렇게까지 전부 그 사전 대비를 했습니다만은
아무리 대비를 잘해더라도 일시적인 현상이 그렇게 날씨가 변경됨으로 인해서 조금은 굉장히 미흡하고 여기저기서 불만의 소리가 많이 나왔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원희룡 지사도 지금 뭐 공식적인 일정이었던 해외 출장까지 취소했는데 가장 중요했던 게 아무래도 뭐 제주도 나름대로 대책은 있었지만 다른 기관, 공항공사, 특히 공항 사태와 관련해서 공항공사라든가 그다음에 항공청과의 협조가 조금 초기 협조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도 당일날 일본에서 신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11시 30분에 정말 공항까지 갔었다가 이거 아니다. 그래서 그거 취소하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11시 30분 오셔가지고 폭설에 대한 대비 지시를 했거든요. 했는데 뭐 언론이라든가 각계 여기저기서 물론 저희들도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좋은 말씀 못 듣고 공무원이야 좋은 말씀 들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이 고생해야 도민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그 왜 혼잡스럽고 그렇게 됐냐면은 당일날 1시, 2시, 3시 넘어가니까 이게 비행기가 크로스된다, 결항된다 하니까 일시적으로 사람들이 다 모인 겁니다. 그래서 23일 날 1,500명이 모였습니다. 그 모인 분들이 못 나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일 날 되니까 또 1,500명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3,000명 아닙니까? 그래서 25일 날 또 1,000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4,000명이 공항 내 체류가 됐었습니다. 근데 25일 날 오후 이제 3시 이후에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까지 4,000명이라는 이 관광객님들을 저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일시적으로 와버려가지고 알겠습니다. 네. 좀 그런 사태가 난 것 같습니다. 네, 뭐 안타깝긴 하면 사흘 동안의 항공 대란 사태. 뭐 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또 먼저, 문제도 있었을 건데요. 예. 먼저 32년 만에 정말 대규모적인 폭설 그리고 이제 기상관측 이래의 그 가장 추운 영하의 날씨 이런 것들로 인해서 먼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많은 피해가 발생했는데 정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제주공항의 대란 사태 정말 너무도 정말 다시 겪으면 안 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이 됐는데 우선적으로 2, 3일 전에 저희들 그 대란 사태 전에 2, 3일 전에 강풍이라든지 폭설이라든지 강풍 이제 그 강추위로 예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전 대비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한 막상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 모든 그 협조 체계들이 미흡하게 돌아갔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공항에서 사태가 났을 때 모포라든지 간식이라든지 적기에 지원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하면서 그리고 또한 그 체류객들이 그 쉴 수 있는 숙소라든지 그리고 교통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정보도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말 물론 이제 그 한파가 예측보다는 참 이제 많은 폭설이었고 한파였고 그렇게 하지만 사전에 어떤 그 협조 체계라든지 지원 방안들이 잘 점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점을 보였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뭐 비상 상황 발생 시에 시스템의 일원화 문제라든지 대설 관련 매뉴얼이 부실했다든지 아니면 저가 항공사 발권 시스템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정말 사전 대비가 가장 우선적이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태 보면서 가장 큰 문제점, 아쉬웠던 점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네, 그 사전에 기상특보 상황이 시간대별로 잘 도민들한테 관광객들한테 전파되리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10시에 대설주의보가 23일 날 이제 특보가 나와 있고요. 또 4시에 강풍주의보와 경보가 나와 있고 11시에 한파주의보가 이미 예고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처음으로 영하 5.8도까지 내려가는 강추위와 또 폭설과 천재지변으로 공항 활주로가 결빙으로 이제 무더기 결항 사태가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이 나왔습니다는 한국공항공사라든가 제주지방항공청이라든가 제주특별자치도 등이 보여준
초기 대응 체계는 매우 미흡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체류 관광객에 대한 일부 제주도민들의 따뜻한 온정의 손길은 강추위를 녹일 만큼 훈훈한 미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에 제주공항 대란 사태의 가장 큰 문제는 유관기관끼리의 업무 협조 부족으로 이번에 재난 대응 시스템이 허점이 완전히 노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교수님께서도 이번 사태 보시면서 아까 원인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뭐 이번 사태의 가장 큰 문제점, 외부인의 시각에서 봤을 땐 어떻습니까? 예, 그 전 세계적으로 항공 대란으로 승객들이 공항에 체류하는 사례는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영어로 스트랜디드 패신저라고 하는데요. 가장 큰 것이 이제 9.11 사태 때 미국 전역에 있는 공항이 폐쇄돼 가지고 승객들이 어려움을 겪었고요. 또 2010년에는 아이슬란드 화산재 때문에 유럽은 물론이고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승객들이 공항에서 이제 지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가깝게는 작년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또 화산재가 폭발해가지고 그렇죠. 많은 승객이 공항에 원치 않게 체류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어떤 그 항공사는 몬트리올 협약에 의해서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거나 조치를 취하는 것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공사라든지 지자체에서 도움의 손길을 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것이 어떤 시스템적으로 동작이 되지 않고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즉흥적으로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저도 항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운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았습니다. 네, 네, 김 교수님. 이번 아까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사전 대비가 부족했다, 다음에 업무 협조가 부족했다라는 거였는데요. 김 교수님, 어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업무 협조라는 건 어떤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 네. 그다음에 시스템의 문제가 있을 텐데 김 교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덧붙여 주시죠. 네, 공항 대란 문제에 대해서 현재 우리나라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제주특별자치도, 한국공항공사, 제주지방공항청 등의 유관기관이 있습니다. 물론 제주공항은 현재 국토부와 한국공항공사의 관할이어서 제주도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시스템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관기관은 각각의 나름대로의 대응 매뉴얼은 있지만 이번 공항 대란 사태에 대한 유관기관끼리의 업무 협조 미흡으로 컨트롤 타워의 부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와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제4조 2항에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제주도 유관 4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청, 경찰청, 방어사령부, 기상청, 항공청, 해안안전본부 등 유관기관 40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고 이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가 맡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 위원회에서 제주도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을 심의 총괄하고 그다음에 지역축제 안전관리에 대한 심의하고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 논의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안전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작동이 돼 있으면 컨트롤 타워의 부재 현상은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 과장님. 예.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앞에 우리 존경하는 현장과 위원장님, 뭐 이근장 교수님, 김부인 교수님 그런 말씀에 저희들 다 동의합니다. 예, 그리고 굉장히 정말 지금 되돌아보면은 좀 더 그 재난에 대한 대응을 좀 더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아쉬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공항 매뉴얼 자체가 한 10여 년 정도의 빈도로 해가지고 500명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그 기준이 매뉴얼 자체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고 그리고 일시적으로 뭐 1000명, 1500명 이렇게 일시적으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뭐 공항공사와 항공사와 행정 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못한 게 아니냐. 어떤 굉장히 그 우려되는 목소리, 걱정하는 목소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뭐 뒤에도 말씀을 한번 기회가 되면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번에 제기된 문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정말 TF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어저께 안전실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13개
부서가 참석해가지고 어저께 TF팀을 만들자. 그래서 우리가 23일까지 한번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고 26일 이달 말까지는 한번 정립을 해서 3월 달부터 한번 적용을 하자 해가지고 TF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뭐 유관기관 간의 어떤 협조 관계, 사전 대비 협업 체제, 뭐 정보, 그 다음에는 뭐 구호물자라든가 이런 기타 등에 대해서 이번에 정말 복합적이고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매뉴얼을 작성해서 앞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교수님, 뭐 항공법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한국공항공사 이런 데도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폭설 대비 이런 부분이 약간 취약한가요? 아니면 협업 시스템에 관한 명확한 규정들이 없습니까? 예, 이번 사태로 그 한국공항공사의 공항 비상 대응 매뉴얼이 상당히 취약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의 역할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서 대대적인 보완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현장 중심의 그런 대응 체계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항공사 같은 경우도요, 그 중앙에서 여기 잠깐 왔다 가는 그런 분들이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다면은 어떤 제주공항에 대한 애정, 애착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현장 중심으로 문제 해결하려는 의지가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예. 현 의원님. 그 현재 그 제주공항의 관리 책임은 공항공사에 있고요. 그렇죠. 지도 감독권은 이제 국토교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공사의 대설 관련 그 매뉴얼을 봤더니 대부분 시설 위주의 매뉴얼로 짜여져 있습니다. 어떻게 눈을 치울 것인가 이런 데에 초점이 되어 있고 집중이 되어 있고 뭐 체류객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편의사항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또한 그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국토부와 그리고 공항공사와 항공사 등이 이런 시스템이 분리되어 있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잘 아시다시피 뭐 항공사별로 뭐 대기 시스템이 또 다르고 그래서 제주도에서 지원을 하려고 해도 우리가 공항공사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다 지연이 되는 이런 이제 비상 시스템을 일원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는 이런 구축이 좀 시급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요번에 그 국민안전처에서 29일 날 이제 그 관계기관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겠다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업무 협약만으로는 정말 부족합니다. 정말 제도적으로 우리가 비상시에 어떻게 일원화된 명령 체계로 관리를 할 것인가 이런 방향으로 좀 개선돼야 된다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자연재해로 인한 비행기가 못 뜨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문제는 그 대처 방법일 텐데요. 과연 재난이 발생한 뒤에 대처가 적절했는지를 좀 부분별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공기가 결항되고 지연되고 그다음에 체류객에 대한 숙소라든가 그다음에 식사할 걸 정보들이 과연 제대로 제공됐었나라는 게 첫 번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보시기에 그 노숙객들이 뭐 하루에 1,000명, 1,500명 한 사흘 동안 이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게 단순하게 뭐 잘 곳을 못 구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 있는 건가요? 김 교수님 보시기에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공항의 그런 현장 사정 때문에 이제 갑자기 많은 관광객들이 이제 공항에서 고립됐습니다. 그리고 갈 곳 잃은 승객들은 자신만의 정보를 갖고 공항에서 기상이 좋아지기를 기다리면서 무작정 공항에 머물다 보니 한순간에 공항에 이제 그 큰 대합실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그 재난관리 책임기관은 재난관리 업무 개시를 위한 최초 상황을 파악한 다음에 초동 조치를 잘했다라면 하는 아쉬움이 들고요. 그 재난관리 담당자들이 일상적인 업무에서 비상시 업무로 전환을 하고
유관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고 그 정보를 관광객들한테 신속한 정보 제공을 해서 조기 대응을 했더라면 조금 더 나아졌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는 도민들한테는 9만 명의 문자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고 있는 반면에 관광객들한테는 그런 문자 서비스라든가 안전신문고라든가 스마트폰 앱 등을 활용한 공항 상태의 정보라든가 숙소 정보라든가 교통수단이라든가 이런 정보 제공이 아직까지는 적절하게 제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평소에 실제 상황을 가정해서 재난 대비 훈련으로서 이런 것을 극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네, 이 교수님 아까 뭐 다른 해외 사례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대규모 결항 사태가 뭐 가끔씩 있다. 이런 사태 때는 그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지금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그 공항에 승객이 일단은 안 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죠. 그래서 이제 물론 승객들이 공항에 나오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 주는 책임은 항공사에 있습니다. 그 이번에 저비용 항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개선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미국의 시카고의 오헤아 공항이라고 있습니다. 네. 아주 추위하고 눈이 유명한 공항인데요. 1년에도 몇 번씩 이렇게 대규모 결항 사태가 벌어지곤 합니다. 일단은 많은 승객이 나오지 않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더라도 이제 승객이 이제 나오게 되면 공항에서 이제 간이 침대라든지 또 먹을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항 당국에서 준비를 해서 승객들이 최소한의 기본 인권은 지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도 이것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인데요. 공항 인근의 호텔에서 약 70%까지 할인을 해서 투숙했던 승객들에 대해서는 자연재해 때문에 피치 못하게 연장 투숙이 필요할 경우에는 대규모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관광 숙박업소가 대규모 할인을 하더라도 좀 더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항공사라든지 또 제주 자치도에서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제주도에서 지금 뭐 작년에 공항 체류 관광객 대책을 만들어 시행하겠다. 그리고 작년 4월에도 원희룡지사 강풍으로 인한 결항 사태 때 다시 한번 이걸 확인했는데 이번에 이런 시스템이 잘 가동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뭐 한 심전 빈도 500명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어떤 그런 게 모여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좀 혼란스러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앞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참에 완전히 새롭게 좀 업그레이드 시킨 정말 구체적이고 세밀한 것까지 이제 아까 우리 김보영 교수님 뭐 좋은 말씀 계셨습니다. 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가지고 좀 알릴 수 있지 않느냐. 저희들 이번에 그것까지 저희들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9개 목표에 25개 지표로 가져가지고 그 속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앱을 만들어서 정보 제공을 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구체적인 거를 지금까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 아쉬움을 갖고 앞으로 하여튼 대응하는 데 매뉴얼 잘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앱이 있지 않습니까? 안심제주 앱이라고? 예, 그거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그거는 지금 이 도민 자체나 그 국민 자체가 많이 가입이 안 됐을 겁니다. 그거는 인터넷 지가 본인이 직접 가입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참에 저희들 이것까지도 전부 도민들한테까지만이라도 다 가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해나가겠고요. 이번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제 심야버스 뭐 운행을 연장한다든가 전세버스 59대를 투입을 해서 마지막 승객까지 오는 분까지 신제주, 구제주, 대정, 서귀포 5개의 지구에 전부 수송 차량까지 다 했었고 하여튼 택시 뭐 부재를 해제한다든가 물론 뭐 폭설이 많이 와가지고 택시는 운행하기 어려웠습니다만은 대형 버스 체인을 채워가지고 월동 장비를 구비한 차에 대해서 운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조치는 하긴 했습니다. 예, 현 교수님 현 의원님 뭐 좀 덧붙이실 말씀. 우리가 교통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대중 매체를 통해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미리 그 어떤 대체를 못 해놨기 때문에 그 정보가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 우리가 그 지금 SNS라든지 인터넷 카페를 통해서 주변에서 숙소를 제공할 수 있다. 예, 그런 도민들도 참 많아. 인정 어린 도민들도 참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알아봤더니 공항 근처에 숙소가 부족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고 숙소를 제공하겠다는 도민들도 많았고 한데 이걸 공유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공항 체류객들에게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이런 것들, 그리고 또한 그 대중교통이 그 정보, 상황 정보라든지 도로 상황이라든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그냥 갑자기 뭐 잊어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이 정말 실시간으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제공이 되었다면 이런 정말 대란 노숙 사태, 공항 노숙 사태가 조금은 조금 덜 냈을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이런 데 대해서 좀 아쉬움이 좀 있고요. 위원장의 말씀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반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그 당시 하면서 또 홈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뭐 숙소 관계라든가 공항 상황이라든가 뭐 결항 상태, 도로 상황이라든가 홈페이지에 많이 실시간으로 우리 재난 상황실에서 계속 보고받고 올리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미처 그분들도 공항에 가서 그 공항 정보만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그 좀 사태가 좀 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아까 위원장님이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정보 제공에 저희들 이번에는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네. 거기에 또 한 가지 덧붙이자면 아까 말씀이 언급이 됐습니다는 우리 이 교수님 말씀처럼 공항에 나오지 않고 각자가 이제 숙소에서 기상 상황을 지켜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나마 이번에 대형 항공사에서는 항공권 수송 날짜를 기준으로 결항 순서에 따라 대기 번호를 부여한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항공사에 관련되어 있는 손님들은 숙소에서 대기를 했지만 저비용 항공사는 발권 시스템 문제로 대기 승객에 대해서 선착순 항공권 발매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정보가 가장 부족한 원인 중에 하나였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보완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김 교수님 말씀처럼 이번 항공기 결항 사태를 통해서 저가 항공사 그리고 정부 대응에 민낯이 드러났다. 뭐 이런 그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뭐 항공기 결항에 따른 뭐 대응이 미숙했다는 뜻일 텐데 이 교수님께서는 앞으로 이런 시스템들이 뭐 국토교통부에서도 뭐 시스템 개선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저도 정부에 오래 몸담고 있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비용 항공사 대책이 개선이 돼야 되겠고요. 사실은 저비용 항공사가 너무 많다. 또 저비용 항공사가 운영하는 기종은 상당히 또 좌석수가 적은 기종이거든요. 그래서 제주공항 같은 경우는 과연 저비용 항공사가 활성화되는 것이 공항 운영의 효율적인 측면에서 맞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심각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사태에서 나타났듯이 저비용 항공사의 정보 제공 시스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죠. 그동안에 국토부에서는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 운항 또 소비자한테 뭐 아주 낮은 항공권을 제시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대부분의 항공권이 뭐 가격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하고 비슷하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도 감독을 해왔는데 이번에는 정말 정보 제공 시스템이 이렇게 문제가 있을 수가 있다 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대기라든가 발권 시스템, 발권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그 지금 대형 항공사하고 그다음에 저가 항공사, 저비용 항공사하고 제각각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좀 표준화할 필요는 없을까요? 물론 대형 항공사하고 저비용 항공사의 비즈니스 모델이 틀리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시행에는 어려운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외국의 저비용 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예 좌석 지정조차 안 하는 그런 항공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어떤 우리가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경제적인 이점을 취하느냐,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는
물론 그 공항공사라든가 다음에 항공청과의 협업도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항공사와의 어떤 비상사태 아니면 재난사태가 예비됐을 때 이런 어떤 정보 교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합해서 대표적으로 줄 수 있는 그런 공조체계도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번에 해보니까 행정과 공항공사와 항공사와 또 나가면 관광업체까지 좀 큰 틀에서 봤을 때 정말 공조체제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도 지금 저가 항공은 특별기가 띄울 수 없지 않습니까? 없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참에 매뉴얼을 그것까지 한번 넣어보려고 합니다. 특별기를 띄울 때에 대한항공이든 아시아나항공이든 대형 를 투입을 해서 일단 수송하고 향후 정산하는 방법 등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면 이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빨리 수송할 수 있는 대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또 우리 자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하고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님께서도 뭐 도의원이시기도 하지만 도민이자 아니면 항공기 승객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네. 뭐 아까들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그 대형 항공사의 그 결항 항공기 순서대로 그 임시편에 이제 손님들을 태운 것과는 달리 또 저가 항공에서는 현장 선착순 현장에 먼저 도착하는 이런 손님부터 이제 대기 번호를 부여하고 또 현장에 없을 시에는 또 이결 또 무효 처리까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더 큰 혼잡이 생겨났는데 요번에 뭐 국민안전처에서 그 무효 처리 승객 안내 시스템이라든지 관련 매뉴얼에 대해서 개선을 한다 하니까 좀 기대가 되지만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이런 부분들이 잘 개선되어서 정착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뭐 대부분 한 57%나 되는 우리 8만 7천 명이었나요? 우리 최종적으로 그렇게 8만 명 정도 이렇게 된 여기에 이제 한 58%가 저가 항공을 이용한 관광객들이었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정말 현장에서 속이 탔었겠습니까? 얼마나 정말 답답했겠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제대로 그 정보 제공하고 뭐 비상교통 수단을 제공하고 이렇게 도와 협약하는 이런 시스템에서 우리가 빨리 정착이 되어서 이런 그 좋은 그 제도들로 이제 마련을 해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생각을. 네. 좀 하나만 좀 추가로 한다면 그 이제 유관기관에서 현장에 짧은 기간 내에 이제 많은 사람이 몰리잖아요. 그러면 매뉴얼이 잘 돼 있더라도 그 많은 사람한테 골고루 혜택을 돌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양해나 어떤 협조를 구하는 담화를 발표한다든가 아니면 도민이나 관광객들의 어떤 행동 요령을 이제 안내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병행하면은 좀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집니다. 네. 제주도가 지금 외국인 관광객이 360만, 그다음에 연간 관광객이 1,300만, 뭐 국제적인 관광지라고 해도 손색이 없는데 과연 이번 사태에 의해서 체류객에 대한 서비스는 충분했나? 수천 명이 지금 노숙을 하는 사태가 빚어졌는데 음식도 그렇고 먹거리, 잘거리, 그다음에 숙소로 가려고 해도 교통편이 부족했습니다. 이 과장님, 아까도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뭐 이런 매뉴얼이든가 대책은 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제때 첫날 제때 제공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뭐 손발에 맞지 않았습니까? 근데 비축된 게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게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타이밍이 좀 늦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23일 날 한 1,500명 왔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저희들이 23일 날도 모포라든가 스치루프라든가 매트 이런 것들에서 23일 날 당일 날 한 1,200개가 나갔습니다. 오후에 나갔고 23일 날 또 한 1,100개 나가고 마지막 25일 날 한 1,400개 해가지고 총계 약 한 3,870여 정도의 모포가 나갔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매트가 한 1,550개라든가 이런 거 전부 나갔는데 거기서 우리가 도에서도 한 1,180개 정도 나갔고 그다음에 공항공사라든가 적십자 그다음에는 국민안전처 뭐 대한항공에서도 전부 모여가지고 3,800여 개가 나가가지고
근데 타이밍이 조금 늦은 것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그 정도로 많이 몰릴 거는 예상을 못 해가지고 조금 늦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도 저희들 생각을 하니까 빨리 공급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그 빙판이 되니까 어디 저쪽에 보관했다가 공항에 갖고 오는데 시간적인 거나 이동 수단이 접근성이 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공항공사와 우리가 협의를 해서 공항의 일정 부분을 좀 부분을 보관을 하자. 그리고 읍면동 사무소까지 좀 보관하자. 뭐 사건 사고라든가 재난적 사고라든가 사회적 사고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동 사무소까지 저희들 지금 보관 창고를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파악하고 있어가지고 이참에 저희들 보관 창고랑 공항공사 거기다가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저희 협의를 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번에 그 설 연휴가 약 한 지금 5일이 되지 않습니까? 5일 해가지고 저희들 한 730개 정도, 한 750개 정도 목표를 더 구입해서 지금 저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또 어떤 사고가 날지는 몰라가지고 어쨌든 준비됐습니다. 그 사전 대비가 안 돼 있었다. 그래서 다른 데서 공항공사에서 지금 목포가 한 300개 정도는 예. 자체적으로 갖고 있다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예. 그게 도하고 뭐 수량이 모자라서 제때 공부를 못했다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수량이 도에서 수량이 모자란 게 아니고 이 공항공사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보유했는데 근데 그 구호물자 기준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은 정말 뭐 한 제주도 실정에는 그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계산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0개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그 규정이 있어요. 근데 우린 규정보다 더 많은 숫자를 확보돼가지고 현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이 공항을 그 활주로라든지 시설 위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에어사이드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대합실에 대한 관리를 하는 것을 랜드사이드 컨트롤이라고 하는데요. 그동안은 사실 공항공사가 자기들의 업무는 에어사이드 업무를 지원하는 것이 주 업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발상을 전환해서 어차피 공항 사용료를 징수하고 이러는 대상은 공항을 이용하는 도민 또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원하는 시간에 편리하게 공항을 이용할 수 있고 또 피치 못하게 이런 사태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어떤 최소한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공항공사가 운영이 되겠다고 보고요.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 또 지방자치단체, 공항공사가 협업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제가 계속 해외 사례에서 그렇습니다만 해외에서 만약에 공항에서 노숙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어떤 뭐 모포라든가 기본적인 잠자리 같은 경우는 어디서 제공을 합니까? 일단은 공항공사가 처음에 제공이 공항관리 주체. 예, 공항 관리하는 기관에서 되고요. 여력이 부족할 경우에는 관할 지자체 또 인근 주민들 또 그 호텔 소유자 이런 분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시작은 공항에서 시작이 돼야 되겠죠. 네, 이거는 뭐.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처음 뭐 23일 첫날에 뭐 대처는 약간 미흡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어떤 그 모포라든가 깔개라든가 다음에 도민들의 온정은 약간 빛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 같은 경우에는 섬이라는 특수한 지역이고 연륙교통수단이 항공하고 지금 선박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상당히 어떤 공항 체류객, 공항뿐만 아니라 항만 체류객, 그다음에 섬을 빠져나가지 못하는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그 보호수단, 그다음에 서비스수단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요. 김 교수님 보시기엔 어떤 점들이 조금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그 아까도 과장님도 말씀해 계셨지만 최근 10년 빈도를 감안해서 태풍 등에 대비 이제 500명의 체류객을 예상해서 대비했기 때문에 다수의 그 체류객이 발생이 됐습니다. 2015년 1월경에 한국공항공사, 제주지방항공청, 그다음 제주관광공사, 제주도관광협회 등과 태풍 등이 내습할 때면 무더기 결항 사태에 대한 문제와 관련해서 재난 대응 매뉴얼인 공항 체류객 불편사항 해소 대책을 만들어서 시행한다라고 발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선언적인 매뉴얼에 불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 그 기후 변화에 따른 기상 이변으로 세계 여러 나라에서 폭설이라든가 홍수라든가 강풍 등이 발생하고 있는 사례를 고려한다면 기존 대응 매뉴얼을
다시 재점검해서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하고 또 이 매뉴얼에 의해서 반복되는 대응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자연 재난 표준 행동 매뉴얼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뭐 공항에 대한 것들은 뭐 구체적으로 언급이 없습니까? 예, 자연 재난 매뉴얼에는 저희들이 관련한 건 없고 그 공항에서는 그 부서에서 매뉴얼을 지금 각 부서별로 매뉴얼을 받고 우리가 통합적인 이 재난이 발생했을 때 상황실에서 컨트롤 역할을 하는 거고 부서별의 매뉴얼은 부서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일까지 새로 만들고 이제 2월에 마무리해서 3월부터 적용하는 걸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구호물품이 모자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굉장히 뭐 처음에 초기 대응에 조금 타이밍이 안 맞았던 거고 그 후에 저녁 시간대는 뭐 저희들 한 1,200개씩 매일 한 1,200개에서 1,400개씩 23, 24, 25, 3일 동안 계속 보급이 돼가지고 뭐 물론 좀 미흡은 했습니다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현임 보시기에는 이런 부분들, 공항 체력에 대한 서비스 개선 방안들 어떤 제안하실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주공항에 체류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우리가 여태까지는 태풍이라든지 호우로 인한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동안 이제 태풍으로 인해서 발생했던 체류객이 제가 그동안 발생했던 체류객이 한 200명에서 300명 정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요번 사태도, 공항 사태도, 그때 당시의 상황에 맞춰서 관련 계획들이 수립되었기 때문에 그 대규모 체류객에 대한 이제, 체류객이 발생했을 때 계획대로 그 대응을 하지 못한 문제점들이 이번 도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편의점에 식료품도 모자랐고 구호물자들이 많이 모자랐고 그리고 택시가 한 시간에 뭐 몇 대 없어서 이동하지 못하고 그리고 뭐 종이박스 하나가 뭐 10,000원에 판매되고 바가지 택시 요금이 발생됐고 이런 제주의 정말 이미지를 손실시키는 정말 큰 타격을 주는 이런 글들이 SNS에 많이 참 올라와 있어서 좀 속상했습니다마는 이제 최근에 우리가 뭐 중국 그 네이멍구 자치구는 영하 한 48도 그리고 일본이 호카이도가 영하 22도 히로시마현이 적설량이 한 77cm 등 이제 그 전 세계적으로 기상 이변이 이제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데 제주도도 이번 이제 폭설 사태를 보면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이제는 대설만이 아니라 또 슈퍼 태풍 그리고 집중 호우 그리고 특히 우리 그 뭐라 그럽니까 뭐 기상 이변에 대한 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수립이 잘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야 우리 관광객들이라든지 도민들이 안전하게 제주도를 방문할 수 있고 그 비상 발생 시에도 그 감동과 품격을 주는 그런 제주 관광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현장 의원님 말씀하신 중에 이제 그 택시가 운송이 다니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세 버스를 아까 말씀하신 한 59대 투입을 했고요. 뭐 종이 박스라든가 택시 요금 10만 원 한 거는 근데 인터넷 SNS 그 뭐 댓글로 많이 올라왔었는데 그게 저희들이 사실을 다 조사해 보니까 또 해프닝으로 또 다 끝났습니다. 뭐 준 사람도 없고 받은 사람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라는 점을 여기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들 아까 10년 빈도 500명 기준으로 한 게 좀 적지 않느냐, 부적절하다. 지금 상황에 따라서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 이번 매뉴얼 자체를 폭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대비해서 4단계로 구분을 했습니다. 현재 500명이라서 1단계, 500에서 1000, 2단계, 1000에서 1500, 2단계, 1500 이상 상주해줄게 4단계로 구분해가지고 그 단계별로 매뉴얼을 만들 겁니다. 몇 단계 때는 어떻게 한다, 몇 단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그 매뉴얼을 만들고 체류계에 따른 어떤 그런 지원 그런 기준도 지원 물품이라든가 한 것도 우리가 공항공사와 사전 좀 협약을 해야 되고 또 읍면동에 배치하는 관계라든가 택시가 이제 사전에 택시 조합과
이제 우리가 사전에 협약을 하는 관계, 이런 전반적인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숙박시설 같은 게 스마트폰 앱을 해가지고 전부 정보 제공을 해준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들 뭐 매뉴얼 굉장히 많이 좀 변화가 될 겁니다. 그리고 수정 보완 이렇게 될 수정 보완이 새로 만드시는 게 아니라. 예. 아니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저희들이 받아들이고, 우리가 지금 현재 이번 경험을 해보니까 좀 불합리하다. 이건 현실의 제주공항에 많은 현실이 아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바꾸고, 이런 문제가 과연 뭐 제주도만이 문제겠습니까? 공항에 접해 있는 뭐 부산, 청주, 대구, 뭐 광주 전체적인 공항이 다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참에 제주도에서가 선도적으로 한번 매뉴얼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것도 중요합니다만 뭐 지금 뭐 매뉴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재난재해 대응 공항 체류객 대책이 있고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도 있는데, 이런 매뉴얼이 좀 잘 가동만 됐었어도 약간 이런 불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덜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체류객 지원에서 하나만 더 붙인다면요. 지금 말씀이 이제 관계기관들이 어떻게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제주도에는 10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분들이,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역할이 일부는 이번에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한테도 정보를 제공해서 순수하게 공항에 와서 체류객들한테 숙소도 안내하고 교통편도 안내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관계기관하고 같이 하면은 더 체류객 지원에 빛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자연재해일 경우에는 보상을 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에 대비해서 약간 어떤 정책적인 보완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국제적으로도 그 아이슬란드 화산 사태 이후에 그 사각지대, 그러니까 항공사가 보상하지 못하는 부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항공소비자 보호기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이런 것이 이제 확정돼가지고 시행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이번 경험을 계기로 우리나라가 과감하게 항공소비자 보호기금 이런 것을 조성해서 워낙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구호라든지 슬로건보다는 그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제도적인 차원에서 항공소비자 보호기금을 만들고, 또 이런 것들은 세계에서도 우리가 선진화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널리 홍보할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제주 같은 경우는 뭐 항공 이외의 딴 교통수단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항공에 관련된 이슈는 도에서도 아주 그 밀접한 관심을 가지고 개선할 거 있으면 중앙정부라든지 공항공사에도 과감하게 요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지금 뭐 공항 사태 때문에 일반적인 제주 지역 폭설 피해가 많이 묻힌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민들의 불편도 아주 컸었는데요. 이 과장님, 네. 뭐 공항 사태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재산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예, 저희들 처음에 저희들 집계되니까 46건에 약 한 뭐 26억 그 정도 돼가지고 국비를 못 받아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굉장히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적으로 피해 조사를 받다 보니까 어제 현재 한 1023건에 한 피해액이 약간 62억이 집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물론 농업도 들어가고 가축도, 수산, 밭농사 요거까지 전부 해서 건수로가 1063건이 되고 60여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어떻게 우리가 좀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빠른 시일 내에서 저희들 어저께 지금 행정시에 15억을 내려보냈습니다. 제주시에 한 17억, 나머지 한 14억은 서귀포시에 보내가지고 이번에 남은 표선이 굉장히 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설 전에 우리가 단돈 정말 얼마라도 지출할 수 있으면 지출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 행정시로 돈을 다 보냈고요. 그리고 정부 국민안전처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발빠르게 지금 오늘부터 국민안전처에서 한 7명이 조사반이 내려왔습니다. 현장 파악해서 오늘하고 내일하고 모레 한 3일 동안 이제 점검을 하고 확인해서 빨리 피해 보신 농민들에게 빨리 보상하고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보수 항구복구
그 구여단의 협조를 얻어가지고 매일 한 7, 80명씩 나가가지고 그 복구 작업에 지금 구여단에서 지금 동참해 주어가지고 복구도 이달 내로 모든 게 이달 내로 저희들 그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이번 뭐 제설이라든가 제설이 잘 돼 있었는지 지금 516 천백도로 같은 경우는 닷새 동안 지금 통제되지 않았습니까? 다행히 비가 와서 이거 통제가 풀리긴 했는데 제설 작업이 적절했는지 제설 장비들은 충분한지 상당히 예. 먼저 도내 제설 장비가 너무도 부족합니다. 이 제설 작업 차량을 봤더니 제주시에가 5대, 서귀포시가 3대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많은 이제 16대를 보유를 해서 행정시에서 제설 차량을 보호한 데들은 주로 이제 왕복 4차선 이상 주요 도로에서 뭐 제주시가 20군데, 서귀포시가 10개 노선에 이렇게 투입을 해서 제설 작업을 하고요. 도로관리 사업소 같은 데에서는 뭐 천백도로라든지 눈이 집중되는 516 도로라든지 그리고 읍면 지방도라든지 17개 노선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대응이 제설 장비의 부족으로 인해서 대응이 많이 어려웠다. 제가 이제 제 지역구인 우리 중문동이 제가 주요 지역구인데 중문동이라든지 동사무소에서는 어떤 일을 했었냐면 제설을 자율방재단이라는 단체를 이용해서 제설 작업을 했는데 그분들을 다 비상 소집을 했고 그리고 동사무소 직원들도 전부 나와서 비상 근무를 했는데 나가서 보니까 제설할 만한 도구가 있어야 제설을 할 거 아닙니까? 제설차도 없지 제설을 할 수 있는 빛이 동주민센터에 비치된 제설에 필요한 그런 기구들이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오기는 왔지만 그래도 그분들도 정말 어렵게 차도 안 타고 걸어서 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냥 손 놔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고 단지 동주민센터 앞에 눈을 치우는 정도, 이 정도의 제설 작업을 하지 못했다. 이거는 정말 제설 장비가 너무도 부족해서 열악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이제는 예측하기 힘든 이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제설 장비 투입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여기에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죠. 김 교수님께 먼저 아까 과장님 일반적인 피해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근본적인 걸 좀 말씀을 드린다면 항상 태풍이라든가 폭설이라든가 또는 폭우라든가 강풍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제 시설하우스라든가 양식장이라든가 축산시설들이 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조립식 구조물의 피해 보상을 그때마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조립식 구조물을 건축할 적에 과연 최소한의 어떤 강풍이라든가 폭설에 안전할 수 있는 단면 사이즈로 시공할 수 있게끔 우리가 유도를 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 중에 하나라고 판단이 되지고 있고요. 지금 제주도 내인 경우에는 지붕 면적 1평방미터당 50kg 정도의 눈 하중에 견디도록 지금 하중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눈은 이제 습기를 먹으면 무게가 2 내지 3배가 중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감안한 하우스의 파이프 단면 규격의 향상이라든가 배치 간격의 어떤 촘촘이라든가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도 좀 시설물 건축할 적에 우리가 안내를 해서 폭설이나 강풍에 대비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현정화 위원님께서 제주도의 제설 장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제 제설 장비를 파악해 보니까 도로관리사업소와 건설과에서 주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약 46대 정도가 우리 제주도 전체에 보유를 하고 있고 또 민간 임대 장비가 66대 정도가 있고 또 이제 제설 자재가 있습니다. 염화칼슘이라든가 친환경 제설제가 있는데 이것을 이용해서 관에서 주로 이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타시도처럼
특정 지역이나 특정 구간에 대한 제설 작업은 어떤 용역을 통한 제설 작업을 하는 방안도 하나의 우리 어떤 좋은 사례라고 판단이 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어떤 유관기관 간의 어떤 상호 협력 체제를 유지하고 또 매뉴얼 현황의 문제점들을 이제 검토해서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과장께서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보영 교수님께서가 뭐 구조 전문이라 가지고 좋은 말씀, 제가 매뉴얼이라든가 앞으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자문 많이 얻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 제설 관련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시에서 이원화가 돼가지고 도로 제설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거 하다 보니까 효율적이고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도시건설도청, 도시건설국장님께서가 컨트롤 타워가 돼가지고 우선적으로는 1100도라고 516도로는 배제하고 대중교통이 많이 다니는 구도로부터 우선 먼저 하자. 우선 먼저 해가지고, 그리고 앞으로도 컨트롤 제설 작업에 따른 컨트롤 역할은 도시건설국장님이 도에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맞고, 그렇게 가려고 지금 그 부서에서가 준비 중에 있다는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뭐 그렇지 않습니까? 32년, 84년 12월 이후에 폭설이지 않습니까? 이번 제설 작업해서 뒤돌아서면 또 눈이 오고, 제설 작업하면 눈이 오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께서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이번에는 뭐 어느 특정한 분들만이 아니고 도민 전체가 나와서 한마음이 되고, 공무원이부터 전부 뭐 군인 아저씨들부터까지 나와가지고 한마음이 됐기 때문에 그 뭐 1차 산업에 대해서는 많은 피해가 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큰 사건, 사고 없이 이렇게 됐다는 거는 도민이 하나가 돼서 많이 협조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지금까지 나타났던 뭐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논의해봤는데요. 앞으로 기상 이변이 아무로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기후 온난화에 따라서. 그래서 뭐 슈퍼 태풍이라든가 지금까지 저희들이 그 예상치 못했던 폭설, 그다음에 한파, 강풍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주형 재난 재해 시스템, 그다음에 제주에 맞는 재해 재난 매뉴얼이 필요할 텐데요. 이 교수님, 제주에서 특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아무래도 섬이라는 특성이 좀 있을 것이고, 이 교수님 보시기에 어떤 것들이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이런 부분은 빠뜨리지 말아야 되겠다. 예, 저는 뭐 아름다운 제주를 살아가는 육지 사람으로서 제주가 늘 안전하고 또 관광객들에게 사랑받는 지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런데 제주는 그 섬이라는 특성도 있고, 그 다음에 여름엔 또 강풍이라든지 뭐 태풍도 자주 오고, 그래서 자연재해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그런 또 취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말 그 발상의 전환을 해서 그 어떤 그 우리가 이제 안전관리 차원에서는 그 어떤 사고가 난 다음에, 사건이 발생된 다음에 고치는 걸 갖다 리액티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사전적으로 하는 것을 프로액티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나가는 것이 예측해서 프리딕티브 메소드를 사용하는 것이 이제 현대화된 안전관리 시스템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주도라든지 유관기관에서는 과거의 리액티브 방법에서 프리딕티브, 사전에 예측하는 방법으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어떤 컨트롤 타워, 가장 그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제주도 같은 경우는 뭐 원희룡 지사님이 되시겠죠. 그래서 어떤 사태가 발생됐을 때 재난 재해 지역을 긴급하게 선포한다든지 모든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현장을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교수님. 그 최근에 다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는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기상 이변, 또 엘니뇨 현상으로 인해서 가뭄, 이런 것들이 이제 종종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기상 이변에 대한 자료 분석, 또 외국의 대응 사례를 분석해서 아까 우리 이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는 각 분야별 태풍, 폭풍, 호우 또는 대설,
황사, 가뭄, 지진 등 기존 매뉴얼을 각 분야별로 수정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매뉴얼을 개발해서 그야말로 제주 지역에 알맞는 재난 유형별 대응 대책을 수립하고 훈련해서 예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여러 가지 매뉴얼이라든가 아니면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잘 활용하고 업데이트 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마도 이제 그 현장에서 이제 대응 훈련이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시행을 해서 도민들도 그거에 대해서 익숙하고 또 관련 기관도 그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이러면서 뭔가 매뉴얼도 보완이 같이 되면은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현 의원님 마지막으로 예. 하실 말씀 예, 해주시죠. 우리가 극한적으로 자연 재해가 발생했을 때 제가 보기에는 사람 중심의 먼저 대책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왜냐하면 아까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 뭐 한국공항공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눈을 빨리 치울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대비만 돼 있어서 먼저 사람 중심의 대책이 서 있고 그리고 복지 체류객이면 체류객 이런 분들에 대한 복지라든지 안전에 모든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계획에 수립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번에 29일에 그 국민안전처에서 여러 가지 개선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게 한순간에 개선되지 않을 겁니다. 않기 때문에 저희 제주도 실정에 적합할 수 있도록 그런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도와 의회에서 이제 계속적으로 점검을 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정말 다시 한번 요번에 폭설과 한파로 인해서 많은 사태로 도민들에게 이제 피해가 발생했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도 당국에서 지금 열심히 이제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도 많은 도민 여러분들에게 피해가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 과장님 마지막 말씀 듣고. 예. 우리 교수님, 존경하는 위원장님 말씀 여러 가지 좋은 고견 이번 매뉴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더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라도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운 매뉴얼을 만들 때 저희들이 9개 분야 25개 지표를 지금 선정을 해가지고 TF팀까지 지금 어제부터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이걸 거울 삼아가지고 계기가 돼서 정말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발상의 전환을 계기로 해서 정말 이런 피해가 오면은 즉시 대응할 수 있는 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매뉴얼 체계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해 농가 되신 우리 농민들님께서는 지금 피해 신고가 안 되신 농민께서는 2월 4일까지 꼭 피해 신고를 해주시면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 빌어 도민 여러분 정말 이번 협조 많이 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긴 시간 토론 고맙습니다. 네, 32년 만의 폭설, 기상 관측 이래 최저 기온,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상이변과 재해 재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기록적 한파와 45시간의 항공대란은 큰 과제와 교훈을 남겼습니다. 잘못을 한 게 잘못이 아니라 잘못을 하고도 고치지 않는 게 진짜 잘못이다라는 공자의 말이 있습니다. 앞으로 45년, 100년 뒤를 내다본 제주 실정에 맞는 재해 재난 대응 시스템이 갖춰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토론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